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MI 랩의 석사과정 김지연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Data Efficient 3D Scene Understanding with Contrasted Scene Contex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3D 씬에서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한 FCGF라는 논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서 이번 세미나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세 개의 논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있는 포인트 컨트라스트라는 논문을 발전시킨 게 오늘 발표하게 될 데이터 에피션트 3D 씬 언더스탠딩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포인트 컨트라스트가 사용한 논문이 FCGF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할 논문 인트로덕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D 씬을 좀 더 representation을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해서 3D 씬을 파헤쳐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3D registration이 있고, 또 씬 안에서 instance segmentation이나 아니면 semantic segmentation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씬 안에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바운드 박스를 채워주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작업으로 씬을 understanding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D 씬 언더스탠딩이 2D에서 진행되는 씬 언더스탠딩보다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선 3D 씬에서 어노테이션이나 데이터셋을 컬렉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실제 저희 환경 안에서 리얼월드 인바이러먼트를 3D 센서를 사용해서 직접 스캔하는 건 딱 보기만 해도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씬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씬을 세멘틱 레이블링을 하는 건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 그런 레이블링되는 데이터셋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인도어 씬 데이터셋의 리웃이 씬 언더스탠딩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부족할 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다음과 같이 좀 더 태스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란 저희가 많이 하듯이 2D에 빗대가면 이미지넷이라는 큰 데이터셋을 미리 프리트레이닝한 네트워크를 그대로 파인 튜닝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아니면 퓨전 러닝 같이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네트워크를 파인튜닝을 통해서 슈퍼바이즈 파인튜닝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좀 더 자신에게 맞는 태스크를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종이 잘못된 거 같아요. 슈퍼바이즈 원이 자기가 인풋 데이터에 들어간 그 데이터에서 어떤 수도 라벨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실제 라벨 삼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셀프 슈퍼바이즈 원이. 그래서 프리트레이닝된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많이 보통 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셀프 슈퍼바이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데이터 페이 없이 라벨이 없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가 사실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 수도 라벨을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해내서 그 라벨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셀프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용어에 있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뭔가 수도 레이블을 반드시 생성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 웨이만 가지고 그 웨이를 포리스 시킨 다음에 어떤 파인튜닝을 통해서 러닝을 하는 방법은 트랜스퍼 러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저이 맞는 거 아니나요? 그냥 데이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 알게 들여다봤지만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처음이라서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퍼 러닝에서 프리트레이닝까지의 단계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슈퍼비전하는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저희가 앞으로 오늘 발표에서 용어를 말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D의 빗대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3D 태스크에서는 과연 어떤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다음과 같이 좀 하이 레벨의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 가능한지 이 주제가 바로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의 논문은 포인트 컨트리스트라는 이전의 프리비어스 워크를 조금 간단하게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어떤 노벨티를 발견한 논문이라서 이전 논문에 대한 포인트 컨트리스트에 대한 어떤 짧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포인트 컨트리스트 Supervised Split Training for 3D Point Cloud Understanding이라는 프리비어스 워크고요. 이 논문에서도 인트로덕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지 넷과 같은 리치 소스 셋으로부터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좀 더 타겟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부스트 시킬 수 있다라고 추진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제 3D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아직 3D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미지넷과 같은 큰 데이터셋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하는 게 우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3D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트랜스퍼 러닝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하이 퀄리티 데이터나 백본의 아키텍처가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가 없느냐 하면 사실 3D에도 2D에서 이미지 넷과 같이 CMS라는 큰 3D 오브젝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런 3D 오브젝트를 미리 프리트레이닝 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화면이 혹시 안 넘어갔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공유 화면이 바뀌지가 않아서 첫 화면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몇 페이지에서 멈춰 있나요? 지금 1페이지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저기 저 화면에 초록창 떠 있어. 여기? 아니 안 떠 있어. 근데 그 화면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아. 이거 껐다가 다시 킨 거예요? 공유를 이 화면 2번 해야 되나요? 화면 2번.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 1페이지 화면만 보입니다. 화면 구성이 지금 뒤에 화면 떠 있는 거 보여요? 뒤에가 슬라이드 쇼 좀. 이것도 안 꺼야 되잖아요. 커피가 다시. 감사합니다. 이거 인터넷 지금 어디 있어? 아 이거 포스트잇 됐다.
기본이네. 다시. 그냥 화면으로. 화면을 그냥 그 앱으로 하지 말고 화면으로. 화면으로. 쓰나요? 보이시나요? 네, 조그맣게 슬라이드 노트에서 다 보입니다, 이제. 이 화면이 보이고 있는 거. 다시 화면으로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 연결돼. 지금 슬라이드쇼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CNS라는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길 두 가지의 질문을 existing 메소드에 던질 수 있다고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CNS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useful한 건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길 쉐이프넷으로 사용하는 프리트레이닝은 오히려 태스크 러닝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이제 쉐이프넷으로 프리트레이닝한 네트워크고 초록색이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훨씬 더 로스도 늦게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오는 성능도 훨씬 더 늦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임넷은 3D 오브젝트가 담겨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브젝트를 트레이닝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좀 하이 레벨의 세멘틱 인스턴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적용을 할 시 도메인 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컬한 지오메트릭한 픽처를 좀 더 전체적인 씬을 봐야 하는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로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insufficient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쉐임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마지막 태스크에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이 논문에서는 FCGF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GF 같은 논문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 Fully Convolutional Geometric Features라는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은 이제 하나의 씬에 대해서 다양한 멀티뷰의 프레임 씬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코레스폰던스를 어떻게 재서 그 가진 코레스폰던스로 씬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FCGF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메이저 네트워크, 두 가지 메이저 네트워크는 첫 번째로 이런 전체 3D 포인트 셋에 대해서 풀리 컨볼루션을 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2D에서 생각을 해보면 2D에서 인터레스팅한 키포인트를 찾을 때 보통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피처를 뽑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똑같이 3D에서도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인터레스팅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생성한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풀리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 당연히 3D 데이터셋은 포인터셋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시 텐서라는 걸 사용해서 풀리 컨볼루션을 하면 좀 더 빠르고 가볍게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럼 뽑아낸 피처들을 이제 어떻게 코레스폰던스를 잴 것인가를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피처 인베딩을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처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로 구성을 해서 포지티브 페어들끼리는 거리가 가깝고 네거티브 페어들끼리는 거리가 멀어지는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로스는 하드스트 컨테스티브 로스이고요. 실제로 이 로스를 작아지게 만들려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포지티브 셋이라서 포지티브 셋 간의 거리가 작아지고 그리고 이 네거티브 셋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만들면 로스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폴리 컨볼루셔널이고 포인트 레벨 매칭 러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씬 리프렌테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포인트 피처 자체를 프리트레이닝하는 셀프 슈퍼바이저가 하는 거예요? FCGF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의 방법은 아니고 어떤 포인트에서 뽑아낸 피처들 간의 학습을 시켜서 어떠한 피처,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지오메트릭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포인터 셋이 사실은 같은 피처를, 비슷한 피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네. FCGF구나. 포인트 네네.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뭔지 지금 포인트 컨트라스트하고 FCGF하고 뭐가 다른 건지. 네. 조금 이따가 차이점을 설명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FCGF는 그냥 단순히 사실 하나의 씬에서 여러 각도로 본 멀티뷰의 씬이 있다고 할 때, 파셜 씬이 있다고 할 때, 사실 포인트 셋 간의 어떤 트랜스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을 통하면 사실 같은 포인트 셋을 말하는 거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가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서 같은 피처를 나타낼 수 있게 하면 그것이 포인트들 간에도 코레스폰던스가 존재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러한 피처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씬 레지스트레이션에서도 코레스폰던스를 잴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저 페어라는 게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페어예요? 뭐랑 뭐의 페어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풋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책상이 있고 이런 책상을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 멀티뷰 간에 두 개의 페어한 씬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같은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씬에서는 다른 위치에서 보여져 있는데 이거를 XYZ라는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하게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컨볼루션을 돌려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낸다는 거죠. 이 포인트 셋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는 각각의 피처들의 페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한 피처들은 어쨌든 같은 크기의 피처 벡터일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떠한 같은 크기의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 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개의 피처는 그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서 같은 시밀러한 피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FCGF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피처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 간의 거리는 가깝게 하지만 같은 모서리가 아니고 저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는 엄연히 다른 위치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라고 해서 다른 좀 거리가 멀게 피처를 학습시킨다라고 한국식 읽으실까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3D 씬이 있고 그거를 보는 뷰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뷰에서 바라봐서 얻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두 개를 좌표계 위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돌린 다음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 위에서 비교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 사이에서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를 하면은 같은 뷰로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트랜스레이션. 그럼 트랜스레이션이 같이 논의를 해요? 그건 사실 그게 작업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FCGF가 트레이닝 타임에는 어쨌든 같은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포인트 셋이 있으면 그 포인트 셋으로부터 나오는 피처가 시밀러 해야 된다라는 걸 트레이닝 타임 동안에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시밀러 한다는 게 네. 예를 들어 한 뷰에서 어떤 트랜스레이션을 붙여서 최대한 가까워지는 트랜스레이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니어리스트를 찾는 건지 그냥 그 상태에서 니어리스트를 찾을 수는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샘플하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X1이라는 아, 뷰에서 네. 바라본 포인트 셋이 있고 X2라는 포인트 셋이 있으면 이 둘 간에 어쨌든 코레스폰던스한 매핑이라는 M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매트릭스는 아니고 어쨌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코레스폰던스가 존재한다, 비슷하다라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두 개의 그런 M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T1, T2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X1과 X2의 각각의 씬 안에 있는 포인터에 대해서 피처를 꽂게 되면 F1, F2가 되겠죠? 그러면 그 F1, F2는 실제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돌린 그 결과가 F1이 되고 X2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결과가 피처가 돼서 이 피처가 둘이 비슷해야 된다, 아니면 멀어져야 한다 라는 걸 배우는 게 이 FC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피처가 어떻게 시밀러 해야 되고 어떻게 얼만큼 멀어져야 하는지가 이 컨트레스티브 로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T를 런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2D 이미지에서 컴포지션 할 때도 피처 맵이 어떤 피처가 돼야 된다고 가이드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중에 아웃풋단에서 걔네들이 뭐 나왔을 때 그걸 비교해서 피처가 자동으로 배워지게 하는지. FCGF가 그래서 3D상에서 약간 3D 지오메트리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 어떤 피처를 뽑아 얘네들이 정확히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수 있는지 나중에 뒷단에 붙는 데스크에서 그거를 약간 피처 엑스트랙터를 배우는 부분이 FCGF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를 런하지는 않는 게 중요했어가지고. 카메라에서도 뭐 블록이나 엣지 찾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멀티뷰 상황이 아니니까 한 이미지를 트랜스레이션해서 다른 이미지가 돼야 된다. 회화가 카메라 포지션은 주어져 있는 건데 근데 T를 런하지 않는 R이랑 T랑 그럼 이런 거는 다 궁금증이 주어져 생겼어. 있는 상태에서 찾는 건지 아니면 콜렛처럼 다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 학습에서 T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피처만 뽑고 그게 얼마나 좋은 피처를 뽑는지가 트레이닝 타임에서 이제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이 실제 논문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보면 실제 T나 R 카메라 포즈에도 이미 주어졌을 때 그 피처가 얼마나 좋은 피처를 뽑는지 매트릭으로 확인하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있거든요. 따라서 학습 시간에 T나 뭐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다른 거 같아요. 그 한별이 학생이나 강변지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T도 같이 배우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인트 간의 코리스폰던스만 찾는 테스트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른 거.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신 두 개가 있는데 그 리스트신을 어떻게 정합하는지만 생각하는 피처를 러닝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T를 같이 학습해서 그 물리 컨스트레인트도 피지컬 컨스트레인트도 같이 만족시키고 학습되면 그게 추가적인 로스나 레귤러레이션이 발현될 수 있어서 훨씬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가 홀바디 레지스트레이션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씬에서 이 책상과 저쪽에 있는 이 의자와 저쪽에 있는 의자의 사이에 그 씬에서 약간 로컬한 파트만 매칭을 하고 싶어. 그런 걸 찾고 싶어. 그러면 트랜스레이션이나 저런 레지스트레이션 파라미터를 씬 전체를 돌리는 파라미터 하나 구해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로컬 피처끼리만 찾는 매칭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에다가 어떤 문제에 사용될 거냐, 어떤 문제에 사용되기 위한 피처를 학습할 건데 그 약간 스코프의 차이가 있었던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제너럴한 거죠. 오히려 T를 같이 학습 안 하면은 피처가 잘 학습되니까 피처 간에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씬 대 씬 매칭이 아니라 그냥 뭐 씬 전체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의자라는 캐드 모델이 있는데 그 캐드 모델이 지금 씬에 어디 있는데 그 매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폴더 매칭. 네, 뭐 그런 테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T를 러닝하게 되면은 코리스폰던스를 글로벌 트랜스폼까지 다 만족하는 어떤 그 굉장히 강력한 피처 디스크립터를 학습할 수 있는 대신에 그건 어플리케이션 제한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T1, T2가 사실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에 어그노스틱하게 더 제너럴한 피처를 뽑으려고 랜덤한 트랜스포밍 샘플링 했을 때도 저런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가까운 것들은 가까운 것끼리 먼 거는 먼 것끼리 해가지고 최대한 같은 실제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점에서 나온 피처가 두 개의 이미지에서 비슷한 피처로 아웃풋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건에서 T1, T2를 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것처럼 그냥 랜덤한 모든 샘플링한 그냥 일반적인 랜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랜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저 컨트라스트 로스를 갖고 학습을 했을 때 뭐 된다 좀 보인 것 같아 이거 뭔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FCJF는 단순히 피처까지만 학습시키도록 하는 네트워크인 것 같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T를 뭐 파라미터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T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F가 잘 나와 있는지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디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럼 FCGF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 읽을 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FCGF 같은 경우에는 하디스트 컨트리스티브 로스라고 해서 매트릭 러닝으로 피처를 학습시킨다면 이거는 그 매트릭 러닝이 아니라 이 소프트맥스 함수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을 해서 피처를 학습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크로스엔트로피 로스긴 한데 네네. 결국에는 이것도 매트릭 로스잖아요. 우리 측면에서는 네네. 일단 영화가 잘 깔려가지고. 네. 어쨌든 컨트라스트 로스인 것 같은데 네. 땡기고 멀리 벌리고 네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쨌든 네. 매트릭 로스 같은 것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네. 그거만 차이가 있다 보면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져서 네네. 그냥 한번 그냥 로스 어떤 거 쓸지 튜닝해보고 논문 퍼블리케이션 했다 그 얘기를 그러잖아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포인트 컨트리스트라는 논문의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데 첫 번째는 과연 기존에 존재했던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가 좋은가에서 직접 그래프를 보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FCGF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리퍼포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싶고 사실 로스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분께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 같아서 이 FCGF를 그냥 단순히 씬과 씬의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로우 레벨한 씬 언더스탠딩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의 FCGF를 사용을 함으로써 같은 네트워크임에도 다르게 사용을 한다, 리퍼포즈를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FCGF에서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을 할 때 모든 포인트 셋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에 대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된 포인트를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거에 관한 코레스폰던스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샘플링된 포인트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매치드 포인트 안에서 비교할 피처를 뽑고 있습니다. 이 매치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멀티뷰 씬이 있을 때 실제로 코레스폰던스가 존재하는 포인트 셋 안에서 그러니까 좀 풀을 줄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피처 페어를 찾아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 점이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뉴럴넷으로 모델링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냥 플라이어로 주어진 거예요? 이 전 프라이어로 지우는 게? 네, 매치드 플라이어로 포인트가 아까 아. 말씀드렸던 그 코레스폰던스 맵 M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저 포인트 N 페어들. 플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구해야 될 거야. 저거는 정해진 거. 알고 있는 인풋 아니에요? 인풋이라고 써있고 다음 페이지에서 알고리즘 아니에요? 그게 인풋 아니에요? M이 인풋. 매치드 포인트가 지금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3D 데이터셋에서 어노테이션으로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면 저는 컴퓨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러닝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태스크를 직접 코드를 돌려보지 않아서 확실히 이 매핑 매트릭스를 3D 데이터에서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두 개의 포인트 셋을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일단은 카메라 포즈에 의해서 대충 맞춰놓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매칭을 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대충 맞추는 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매핑 매트릭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찾아보니까 두 개의 페어의 포인트셋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코레스폰던스 매핑을 구하는 따로 알고리즘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코레스폰던스를 만약에 찾을 수가 있다면 이 네. 태스크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교한 매칭이 아니고 그냥 단지 코레스폰던스가 정도가 있다 정도만으로 나타내는 매트릭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정교한 매칭은 다음과 같은 과정 오스를 통해서 매칭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컨트라스티브라고 돼 있는 거는 아마 저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뭔가 주어지진 않을 것 같고 말한 대로 되게 러프한 네네네. 정도만 네네. 주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셉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궁금했던 게 네.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점만 네. 필터링을 네네. 해가지고 걔에 대해서만 네. 이걸 개선한다는 게 네. 사실은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간에서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건 사실은 원투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원투 매니투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원투원이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같은 수의 네. 픽셀이 있다면. 네네. 근데 그게 있는 것만 추린다고 하면은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뭐 그리고 약간 코레스폰던스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 슈퍼비전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셀프 슈퍼비전이 아닌 것 같은데 코레스폰던스를 그러면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칭 그 매트릭스를 지금 매 이터레이션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계속 반복해서 찾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매칭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코레스폰던스가 그럼 있다라고 가정할 사실 ICP나 이런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 포인트 같은 알고리즘 그냥 그리면 대충 저기 맞아요. 이게 물론 로컬 비중가 많긴 한데 그런 식으로 코레스폰던스 만들어 놓으면 슈퍼레이를 쓰는 거라서 그것도 뭐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그 인풋이 뭔지 조금 제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 데이터셋 X가 있고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의 피처 디멘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아키텍처가 딱 주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딱 있는데 그거에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X가 뭐예요? 스몰 X가 뭐예요? 그러니까 라지 X가 데이터셋이고 스몰 X가 데이터셋 하나야? 3포인트 하나?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 그죠? 맞나요? 포 이치 포인트 클라우드 X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면 X, 그 지금 라지 캐피탈 X하고 스몰 캐피탈 X하고 그런 거 다 뜻, 논리적인 뜻 같은 거를 네. 설명 좀 한번 해줄래요? 네네. 전체 데이터셋 X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포인터 셋
여러 개의 포인터 셋이라고 보면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 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 개라는 게 그 개수의 기준이 씬이에요? 씬? 아, 네, 씬입니다. 네. 그 씬이 네. 엄청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씬이. XI가 씬 하나, I라는 씬, I스 씬 이렇게 쓰면 돼요. 인풋이 3D 데이터셋 아닌가요? 그냥 그 씬 전체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미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씬이 하나냐?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냐? 셋이. 그 씬 별로 여러 개 있냐? 그리고 씬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개 안. 여러 개. 다른 뷰에서 데이터 바라보고 셋이고. 판단한. 여기는 다른 뷰도 없어요. 그 포인트는 카메라가 들어가야지. 뷰도 없어요. 뷰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뷰를 생성하고 있는 거지? 인풋에서 뷰를 준 적이 없잖아요. 3D 스페이스 하나 이렇게 네,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뭉쳐져서 셋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라고. 네. 그럼 for each 포인트 클라우드 x in 라지 x잖아요. 그럼 스몰 x를 처음에 샘플한 거죠. 그럼 씬 하나를 가져온 거죠. 서로 다른 3D 씬에 아니 하나의 from 저기 읽어봐요. 첫 번째 문제 from x에서부터 제너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투 뷰를. 랜덤 뷰 두 개를 제너레이트. 랜덤 뷰를 제너레이트 그냥 x 하나에서 쪼개는 거예요. 3D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 네. 프로젝션 해가지고 만들고 프로젝션 할 필요도 없지. 이거는 2D가 아니고 3D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냥 서브 스플릿 하는 거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몇 개의 샘플을 골라서 이쪽으로 하고 샘플을 여기 몇 개 골라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플레이로 딱 잘라내고 한 씬은 그냥 다른 뷰로 다른 뷰로 그냥 생각하고선 두 개의 강제로 신테틱 데이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저라고 부르지. 그게 그렇게 신테틱 데이터 만든 다음에 제너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게 뭐 노이즈도 주던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코리스폰던스 매핑 매트릭스에 N을 한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씬은 어차피 다른 뷰로 한 거니까 인덱스가 서로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매치드 포인트를 미리 정해서 그렇죠. 네, 그럼 포인트 클라우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거고 거기다 x1하고 x2는 그냥 곱해서 좌표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랜덤 어규멘테이션 해서는 지금 콘트라스트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지. 시험 같은 거 왜 안 돼요? 안 배워도 되는 게 사실 그냥 하나의 씬에서 뷰 어그노스틱하게 피처를 뽑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냥 하나의 씬을 두 개의 뷰를 갖고서 뭐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씬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얘네끼리 컨트라스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미 주어진 순간부터 트랜스포메이션은 별 필요가 없죠. 이미 저희가 거기서 3D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뷰에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T1, T2를 그냥 랜덤한 샘플에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피처가 약간 일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원투원 매핑을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 센스에서는 뭐 두 개의 다른 뷰여도 이제 가까운 것끼리 뭐 그러니까 똑같은 점은 뭐 비슷한 피처가 갈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비슷한 걸 더 비슷하게 하고 먼 거는 좀 멀게 하고 그런 얘기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X1이 처음에 데이터셋 라지 X는 스몰 X 밑에 천자 I랑 그 밑에 X 슈퍼스크립트 1이랑 X 슈퍼스크립트 2 이게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두 개로 바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 매치드 표현하는 것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네네. 저거는 이미 그냥 알고 있는 게. 그래서 T1하고 T2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냥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그 로테이션에 상관없는 인베리언트한 피처 F를 러닝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이 알고리즘에서 이건 파싱하시는 그래서 이게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쓰이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셀프 슈퍼바이즈 테스트를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에서 이제 드는 퀘스천은 뭐 T1, T2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까지 좋아. 그럼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3차원에서 애초에 입력을 받을 때 저런 그 지오메트리 로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폼의 인베리언트한 방향성하고 상관이 없는 토폴로지를 학습할 수 있는 첫 번째 레이어를 디파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저런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트랜스폼을 저렇게 막 랜덤 샘플링해서 하는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스페이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필터를 잘 디자인하면은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스페이스 뭐가 있을까? 뭐 스페이컬 하모닉스나 뭐 이런 것도 애가 프로세싱 하면 사실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스페이컬 하모닉스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걸로 천 레이어를 만들기만 하고 사실 그런 아구멘테이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컨트러스트 러닝 하는. 약간 그 목표에서 포지티브 백, 그 네거티브 백 만드는 것 같은 거를 여기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가까운 포지티브 걸 네거티브 백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비슷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아이놀로지를 다 사용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요. 구현 부분. 여기 코드 보면 나와 있네. 서비스 한다고 써있네. 뷰 원 아웃풋을 서비스 샘플링을 한다. 뷰라는 게 프로젝션이나 카메라 매트릭스에 사용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써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샘플링을 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 뷰라는 게 사실은 그냥 씬을 단어로 쪼갠 거다. 근데 그러면은 저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에 선천 구조 같은 거 고려해서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인덱스로 자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무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그 로코 같은 거에서 포지티브 백을 만들 때 그 물체의 위치, 오브젝트니스를 고려해가지고 포지티브 백을 만들었을 때 더 좋은 픽처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여기서 약간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이미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포지티브 그 고려해서 저 서브샘플하는 걸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오늘 원래 발표하려 했던 3D 오늘 원래 발표하려 했던 이유는 아마 그 원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모든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논문은 저기 그 이지 네거티브, 하드 네거티브 이런 용어가 항상 쓰이잖아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매칭 러닝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몫을 쓰는지 간에 하드 네거티브를 샘플링 하는 게 중요하고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안 하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샘플링을 랜덤 샘플링 하느냐 잘 샘플링 하느냐 그건 엄청 크리티컬한 이슈. 그냥 저거는 그냥 첫 번째 워크니까 이거는 그냥 랜덤 샘플링 한 거고 랜덤 샘플링을 임포턴트 샘플링을 한다고 더 잘하면 더 좋겠어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그림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네. FCGF는 네거티브 페어를 뽑을 때 모든 인타이어 포인트 클라우드 셋 안에서 랜덤하게 샘플링 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네거티브 페어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매트릭 러닝을 사용할 때 얘네도 하드 네거티브를 필터링을 하는데 마이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거리에 따라서 마이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거리나 마진의 스레숄드를 줘서 좋은 네거티브를 뽑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 다른 피처로도 모델 콜랩싱이라고 같이 표현을 했는데 같은 피처로 다른 피처여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 같은 모양의 피처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미 코레스폰던스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포인트라고 알고 있는 포인트 안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두 개의 분리된 씬에서 실제로 매칭되는 포인트 안에서 이 점과 정확히 지오메트릭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네거티브 페어라고 하고 일치하는 점을 포지티브 페어라고 해서 좀 더 학습이 될 때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네거티브 페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이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림 몇 장이 이해했어요. 아. 어디 왜 이렇게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제가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은 사실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치드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도 페어가 생성할 수 있는 게 FC제였고 실제로 매칭된 포인트 안에서 네거티브 페어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썸을 찍어놨었는데 오버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긴 오버랩이 안 되는 곳은 페어가 생성이 가능하고 여긴 오버랩 되는 부분에서는 포지티브는 네거티브는 페어를 생성을 해내는 그래서 좀 더 좋은 페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논문 어디에요? 이 CCV에요? CCB 2010년 논문입니다. 되게 기존 거 거의 그대로 되게 쉽게 쓰네.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FCGF 네트워크에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진짜 나는 수정한 걸 모르겠는데 너무 수정되는데 크로센트리 같은 거 하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CGF에서 사용되는 컨트래스티브 로스랑 이거는 포인트 컨트래스트에서 사용되는 로스의 차이점을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컨트래스티브 로스는 뭐 마진도 줘야 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 셋도 구성을 해야 하고 이런 셋을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까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넘어와서 소프트맥스와 같은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구현하기도 쉽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FCGF에서 불안정한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로버스트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로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표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FCGF는 단순히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씬 레지스트레이션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 포인트 컨트래스트는 이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사용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한다라는 게 태스크의 차이점이고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네, 맞습니다. 쓴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른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피처를 샘플링할 때 어디서 피처를 샘플링하는가 FCGF는 전체 포인터 셋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지만 포인트 컨트래스트는 매치드 포인트 안에서 페어를 생성하려는 피처를 만든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스파스 텐서를 사용하는 레지윤에서 사용하는 백번을 사용하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이점은 없고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를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관련해서 그 혹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선생님이 비교를 했어요? FCGF? FCGF는 프리트레이닝이나 뭐 트랜스퍼 러닝 같은 말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포인트 컨트래스트가 FCGF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뒤에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주제의 논문은 이게 아니고 네 여기로 다시 넘어와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 다운스트리밍 태스크는 이 논문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포인트 컨트래스트 부분 그거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쓴 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다시 변형을 해서 이번에 실리피아 2021년에 모란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이제 다시 같은 저자인데
포인트 컨트리스트에 썼던 1저자가 이번 논문의 2저자로 들어갔다는 걸 다릅니다. 이분이 1저자고 아직까지 그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논문의 2저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두 개로 나눴었네. 두 개로 나눴어. 아니, 네. 그래서 포인트 컨트레스트는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컨트레스티브 러닝 베이스드의 프리테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한 논문이고, 이를 통해서 포인트 레벨에서 코레스폰던스를 매칭하는 논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쭉 트레이닝 과정을 보셨다시피, 이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포인트 레벨에서의 코레스폰던스 매칭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3D 씬을 언더스탠딩 하기에는 좀 스파셜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게 이번 논문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셜한 컨피규레이션과 콘텍스트를 좀 더 그런 이번 네트워크의 프리 텍스트 태스크에 좀 더 넣어보자 라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한 건 컨트레스티브 씬 콘텍스트라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각각의 씬에서의 앵커 포인트가 있다면 그 씬을 중심으로 어떤 다른 K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 그 i와 k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 D 펑션이고요. 그 D 펑션을 사용해서 이 i와 k 간의 릴레이티브한 앵글 매트릭스를 사용한 게 이 A 펑션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심의 앵커라고 했을 때 이 앵커로부터의 이 K개의 포인트는 같은 거리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K개의 포인트들을 각각의 각도를 몇 개로 나눌 건지 각각의 릴레이티브한 각도를 몇 개로 나눌 건지에 따라서 씬을 좀 클러스터링을 한 정보를 포함을 해보자 라는 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심이 앵커 포인트가 i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저렇게 나눌 수 없고 4개, 8개 이렇게 거리에 관련된 릴레이티브 앵글 매트릭스로 씬을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전에 포인트 컨트레스트 그러니까 FCZF부터 이어도는 거야. FCZF는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 때 모든 씬에서 다 랜덤하게 샘플을 해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데 포인트 컨트레스트에서는 그걸 조금 더 좋은 네거티브를 찾을 수 있게 범위를 좁혀준 느낌이고 네, 맞습니다. 얘는 그러면 씬 컨텍스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거리, 그 앵커 포인트부터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네거티브 페어를 뽑아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서 더 하드한 네거티브를 찾겠다. 좀 더 하드한 네거티브를 찾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스페셜한 정보를 담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실제 세그멘테이션 아니라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보시면 이게 포인트 i라고 했을 때 이거와 같은 위치의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두 번째 씬에서 포인트 j라고 하고 이 j를 앵커로 두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k개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후부분이 될 수 있고 이 후부분에 있는 k개들을 j와 k의 각도로 나눈 파티션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네,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는 뭔가요? 포인트 다른 포인트. 그러니까 파란색 K라는 게 어떻게 계시는데? 네? 파란색 파란 내용적인 상관없어요. 뭔가?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FCDF에서는 전체 데이터 셋의 포인트 클라우드 셋에 대해서 어떤 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매칭된 포인트 안에서의 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테이블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서는 어떤 파티션에 나누거나 어떤 K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테이블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저 빨간 부분인가? 여기서 테이블. 여기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데 저기서는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매칭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코레스폰던스 맵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아, 이게 다른 씬이에요? 네네네. 아, 오, 네. 다른 씬이구나. 네. 이번에 또 다른 씬. 아, 네거티브 샘플 찾으려고 다른 씬. 네네네네네. 미안해요. 이해했어요. 네거티브 샘플 찾으려고 다른 씬. 네, 샘플. 그래서 지오메트릭하게 그러니까 같은 점일 때만 포지티브고 다 네거티브라고 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매칭되지 않는 포인트 셋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네거티브 셋이라고 아예 표현되지도 않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칭되지 않는 점을 제외한 매칭되는 애들 사이에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구해야 하는데 그때 네거티브 페어를 이전에 포인트 콘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 나머지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고 치면 색깔이 없는 부분에서 네거티브 페어를 골라낼 수 있었다면 이거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릴레이티브한 각도와 거리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나눠진 파티션에 따라서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였죠. 근데 그 페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네. 그 한 개 똑같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다른 뷰로 봐서 그걸로 네.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거는 네. 아예 다른 씬이면은 그 매칭 그게 주어져 있어야지 뭐 네거티브인지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페어가 저는 사실 다른 씬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장면, 네, 똑같은 그냥 공간인데 뷰가 다른 네네, 건 아까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잘라서 다른 뷰로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파샤랑 다른 뷰에서 생성된 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테이블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게 그냥 뷰에 따른 그런 거지 아예 다른 장소는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이 안 보여요. 아까 전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다르게 캡처된 신 아닐까? 그럼 포인트 콜리퍼가 없는 거야. 일단 다른 센서로 두 번째 비치 됐을 때 그 포인트가 똑같다라고 다 재현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3D 스캔을 한번 했어. 근데 다음날 똑같은 경우가 또 3D 스캔을 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시작점을 받으니까 두 개의 시작 포인트, 시작과 뭐 그런 트랜스폼이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걸 정합하는 거를 똑같은 씬을 찍더라도 그걸 다시 정합을 하게 되면 노이즈라든지 이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콜리퍼런스를 또 못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 거기서 콜리퍼런스 있다고 가정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테이블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다른 씬인 것 같아요. 다른 뷰인 것 같아요. 다른 씬이라고 다른 뷰라고 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씬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저기 물체가? 사실 이 사진이 이 논문의 짧은 유튜브 소개 영상에서 짜온 사진이라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구성된 씬인지 정말 다른 씬인지 아니면 같은 씬에서 뭐 다른 뷰로 나타낸 씬인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뒤에 디테일이 나오나요? 알고리즘 디테일이나 추후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알고리즘적인 거는 루스 설명하고 사실 알고리즘적인 거는 뒤에 설명이 없어서 예를 들어 이 공간에서 테이블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라서 생긴 게 테이블 없어진 테이블은 중간에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개가 요 의자랑 약간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사실 이 포인트 이걸 내가 넣은 거고 이거는 이 주어진 스탠스랑 그래서 스탠스랑 내가 이해한 대로 넣은
인덱스로 짜내자. 아까 전에 그거는 같은 씬에서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럼 다른 신에서 그림을 보니까 같은 씬이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씬 같은 씬처럼 보이지 않나? 같은 신 이해야 될것 같은데. 같은 씬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의자도 너무 비싼 의자는 생각이 비슷하게 의자 한 요쯤에서 이렇게 보면 요 그림이 아, 파티션인데? 네 그러면 파티션인데 지금 파티셔닝을 뺄 때 이렇게 라인을 딱 갈라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시메트릭별로 떼버린 거 아니에요? 테이블 저거 세그멘테이션 미리 해놓고 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나눠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 파티셔닝 어떻게 나왔어요?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네, 네. 여기서 그래서 클러스터 단위대로 된 거죠? 네, 네. 오브젝트 와이즈로 누르는 거. 무슨 말인지 너무 것 같아. 클러스터 리니어에서는 클러스터 와이즈로 그냥 빼버리는 거. 아 그럼 책상 통째로 빠져버리고 신이 아니라고? 같은 시라고. 신세계 개념이 그런 그래도 스쿨처럼 이게 3D 같은 똑같네. 같은 씬이 맞는 폴리스토너스랑 같은 시나요? 안 되고. 우리 저기서 봤을 때 똑같은데 있겠지. 노트북으로 보니까 달라가지고 유튜브를 저거 띄워야 되나? 딴 쓰고 있어요. 한번 이거를 유튜브를 띄워서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동영상과 이미지의 차이냐?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왜 세그멘테이션으로 같이 테이블을 빼고 하는지 잘 랜덤한 거죠, 랜덤. 아까 랜덤하게 뺐잖아. 아까 그 포인트 컨트라스트에서도 네. X라는 씬 하나에서부터 X1하고 X2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랜덤하게 했잖아. 네네네. 거기서 랜덤하게 하는 거를 그냥 세그먼트 별을 랜덤하게 한 거야. 그래서 신 컨텍스트를 고려해가지고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포인트 컨트라스트에서도 코드 보면은 그냥 전체 씬 X1이랑 비교해서 그 씬에서 몇 개 인덱스만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씬에서 몇 개 인덱스만 골라서 사용을 해서 전체 그러니까 뷰를 다르게 했음에도 그 두 개 다른 뷰의 씬을 모두 다 포인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인덱스를 골라서 더 작은 서브 포인트를 하는 거라서 이번에도 그냥 테이블 같은 게 이제 빠진 건데 그 그걸 그룹별로 인덱스를 빼버리는 거. 샘플하게 따라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세미틱 같은 세미틱 안에 있는데 포지티브 페어는 아니 네거티브 페어 찾으려고 그런 건가? 세미틱 굳이 클러스터링을 다 나누는데 네, 그 뒤에 봐야 될 것도 같지만 하드부터 쉬운 네거티브부터 하드까지 다 잘 골라야 학습이 좀 될 텐데 저런 걸 고려하려고 저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물론 로스를 봐야 되지만 컨설팅을 할 때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다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오브젝트별로 떠버리면 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파티셔닝 한 것까지는 리저너블 한것 같아요. 이걸로 난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브젝트 단위로 나려면 같은 오브젝트 내에서 코리스pondence가 아닌 애들이 한 네거티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브젝트가 하나가 통째로 빠져버리면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 진행해봐요.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아까와 똑같은데 그냥 차이점은 각각 파티션별로 로스를 재서 마지막에 파이널 로스에서 각각의 파티션 로스를 한꺼번에 정해서 계산한다는 점 그게 차이점이었고요. 그래서 포인트 컨트레스트에서 사용한 로스를 그냥 파티션별로 계산을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운이 다 똑같은 값을 쓰는 거예요? 네. 타운은 다 똑같은 값을 쓰는 거예요? 잠깐 그냥 제가 알기로 토스 엔트로피에서 그 템퍼레처라는 파라미터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저거를 조정을 다 하면 네, 맞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되는데 네네. 아, 그러니까 네네. 저거를 어떤 값으로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했는지 그게 사실 아까 포인트 할 때도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논문에서 그냥 뭐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아예 타워 자체를 언급을 안 해놨고요. 네, 아예 정의를 하지 않아서 저도 따로 찾아보고 보통 픽셀에서 써요. 그냥 하나 적당히 하이퍼플라이트 픽셀을 쓰는데 그거 왜 픽셀을 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저거 어댑티브하게 하면 성능 더 잘 나와요. 해보면은 성능 더 나와. 어댑티브하게는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오렉티브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스케줄 같은 거 줘서. 아, 그 어린이링 하는 거? 뭐 어린이링 하는 것도 방법인데 내 얘기는 샘플별로. 아, 샘플별로. 샘플별로 하는 방법을 어댑티브하게 하면은 성능이 좋아져요. 해봤어.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게끔 샘플별로 어댑티브하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샘플별로 난이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뭐 거기까지 안 걸려요. 피처 무슨 의미입니까? 피처의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익스퍼넨셜이니까 영향이 크게 갈 것 같은데 타워가 그냥 그것만 그렇다고요. 그것만 없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가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정말로 좋은가, 프리 트레이닝 할 때 정말로 좋은가에 관련된 애널리시스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더 파티션이 많을수록 어쨌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만 클러스터링한 정보를 그러니까 레이블 정보가 좀 더 많아진다고 좀 생각을 해서 파티션이 많아질수록 좀 더 성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샘플링한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또 성능이 좋아지고 두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 성능이 정말로 높아지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도 이전의 소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신 콘텍스트를 이 프리트레이닝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 2D 세그멘테이션. 사실 3D 세그멘테이션. 저도 3D 궁금해서 세그멘테이션. 제가 사실 읽어보진 않았고 네, 그냥 관련된 피규어를 혹시 몰라 넣긴 했는데 그냥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각각의 플로어 플랜 이게 지금 그런 플로어 플랜에 합체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각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플로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눠서 뭔가 데이터셋을 구성한 것 같은데 저도 논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어쨌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끝났고 이제 그럼 그렇게 구성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다음 작업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할 때 좀 데이터가 3D에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 이피션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현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겨우겨우 프리트레이닝 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결국 이전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휴먼 레이버를 줄이면서 어노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씬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그 어노테이션으로 주어지는 씬의 개수가 적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뭐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다고 논문에서 나와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컬렉션할 때 보틀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씬의 개수가 적을 때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실험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어노테이션이 적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D에서 레이블링 하는 건 굉장히 사람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멘틱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 실제로 포인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적을 때가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D 씬에서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그 디텍션의 어노테이션이 바운딩 박스의 어노테이션 개수가 적을 때 각각 두 가지로 어노테이션 안에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컨스트럭션 가정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캔넷 V2라는 데이터셋에서 각각의 전체의 씬 개수 중에 1%, 5%, 10%, 20%만 사용했을 때 트레이닝을 시켰고 오브젝 디텍션도 10%, 20%. 좀 세그멘테이션보다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캔넷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레이블링된 포인트의 개수가 원래는 총 15만 개인데 그 15만 개 중에서 그냥 단순히 20개,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해서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디텍션에서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하나, 두 개, 네 개, 7개 정도의 레이블링된 바운딩 박스로 실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의 네트워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레이블링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레이블링은 결국 이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씬에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해야 가장 좋은 어노테이션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힌 대로 읽어보자면 씬 안에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그 물체를 대표하고 그 물체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포인트인가를 찾는 게 액티브 레이블링이고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가 어쨌든 포워드 패스를 거치는 덴스한 피처들을 뽑아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처를 중심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 어떤 클러스터링의 중심부를 찾고 이제 그 중심부가 이제 어떤 그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가장 잘 나타내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사람에게 레이블링에 맡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아무 랜덤한 포인트를 셀렉을 해서 레이블링하는 랜덤 샘플링이나 아니면 이런 피처 스페이스가 아니라 진짜로 XYZ에 대해서 로우한 포인트에 대해서 샘플링한 K-means 샘플링보다 훨씬 더 밸런스한 샘플링을 할 수 있고 로우 데이터보다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액티브 레이블링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고요. 이 회색 색깔 두 개가 이제 저희가 프리텍스트 테스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냥 랜덤 샘플링과 K-means 샘플링으로 사용을 해서 나온 이밸류에이션이고 주황색 부분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아까 말했던 액티브 레이블링만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분홍색 부분이 그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도 사용하면서 또 액티브 레이블링을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평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볼 수도 있었고 이 논문에서 강조를 하는 점이 실제로 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0.1%의 포인트 레이블만으로도 지금 주황색 전선이 어퍼바운드인데요. 어퍼바운드에 거의 다다를 만큼 각각 89%의 MAP 그리고 96%의 IOU의 그 성능을 리커버리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브 레졸루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브젝 디텍션을 실험을 한 건데 그때는 액티브 레이블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운딩 박스의 레이블링은 단순히 포인트에 대해서 레이블링 하는 것보다는 좀 코스트가 적기 때문에 액티브 레이블링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수의 바운딩 박스의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실제로 직접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할 때보다 훨씬 더 프리 트레이닝을 사용할 때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 컨트라스트하고는 나중에 나옵니다. 다운스트림 테스트 그거가 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 씬 리컨스트럭션 할 때 그 씬의 개수가 각각 1%, 5%, 10%, 20%일 때도 세그먼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 프리 트레이닝된 방법이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오브젝 디텍션에서 오브젝 디텍션에서도 다음과 같이 스크래치보다 프리 트레이닝된 결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컨트리스트와의 비교인데요. 아까 주어졌던 세팅,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이 적거나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씬의 개수가 적을 때 그 각각 상황을 가정을 하고 각각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정의를 했을 때 이제 SC는 스크래치부터 한 걸 나타내고 PC는 포인트 컨트라스트 그리고 이번 논문에 사용된 메소드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이 방법이 훨씬 좋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각각의 태스크는 똑같지만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에 관해서도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다른 두 씬에 대해서 이제 한 씬을 쿼리 포인트로 두고 앵커로 두고 그걸 이제 다른 씬에 대해서 각각 같은 포인트를 키 포인트라고 뒀을 때 그 키 포인트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는 이제 레즈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프리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이다. 그랬을 때의 웨이트, 프리 트레이닝 네트워크 웨이트와 피처 익스트랙터 F라고 줬을 때 리미티드 씬 리컨스트럭션 상황에서는 이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성능을 일단 적은 데이터로도 많은 성능을 리커버리 할 수 있고 또 어노테이션의 개수도 적었을 때 FX라는 그 액티브 레이블링을 통해서 액티브 레이블링을 할 때 FX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 할 때 그 사용했던 웨이트를 그대로 고정하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똑같이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치부터 사용하는 그 랜덤 웨이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웨이시랑 피처 익스트랙터가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개념이지 않나? 프리트레인드 웨이시랑 뭐가 좀 F랑 W랑 뭐가 다른지. 피처 익스트랙터랑 프리트레인드 웨이시랑
그림에는 F밖에 안 나왔는데. 아,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오른쪽에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오른쪽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위에는 프리트레인이고요. 여기는 efficient scene understanding. 그리고 밑에는 베이스라인. 이 테이블이 나타나는 거지. 슈퍼바이즈 트레이닝과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스하고 슈퍼바이스 트레이닝 사이에 있는 거에 인터폴레이션을 표현한 거예요. 그 표적은 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중간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W는 파인 튜닝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는 F로 표기한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이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냥 이니셜 웨이트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럴 수도 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상황을 얘기하는 아까 그러는 앞부분 뒷부분이랑 앞부분이 F고 뒷부분이 네. F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학습시킨 웨이트를 뒷단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니셜 웨이트로 주겠다는 게 W인 것 같고 그는 앞단에서 학습된 그 피처 익스트랙터 우리 그런 거 같다. 나도 좀 피처 익스트랙터가 굳이 말하는 그냥 뭔가 웨이트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왜냐면 파인 튜닝 피처 익스트랙터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웨이트를 뭔가 파인 튜닝해서 다음 모델을 넘겨준다고 하지 않나? 피처 익스트랙터를 파인 튜닝해서 난 그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웨이트 하나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고 뭐 그런 미묘한 차이를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파인 튜닝 한다면 그거는 사실 약간의 뉘앙스 차이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굳이 그냥 W가 F로 표현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는 여기서 2억이 좀 약간 재밌었던 거는 클러스터링을 해서 액티브 러닝에 사용한 거 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랙티컬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좀 제공을 한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콘클루전 하나 말씀드리면 데이터 이피션트한 3DC 언더스탠딩의 사실상 첫 번째 스터디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컴플렉스 텍스트로 트랜스퍼를 하는 메소드에서 새로운 메소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솔루션을 줄 수 있고 또 적은 데이터나 어노테이션으로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